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관한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목차입니다. 먼저 학년별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고 기재시 유의사항과 처리 요령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항목별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모든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후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해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연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작년 1학년 학생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영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그 1학년이었던 학생이 2학년이 됨에 따라서 현재 1, 2학년 학생에게 대입에 미반영되는 영역이 많아졌으며 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 학년으로서 일부 영역이 축소돼서 반영이 되는 그런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시면 크게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노란색 부분이 현재 고1, 2학년 학생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3학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추천서는 대입에서 모두 폐지가 되었고요. 자기소개서 역시 문항수와 글자수가 축소된 형태로 올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1,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의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 그 방법이 아예 차단이 되면서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에 있어서 그 입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대입 미반영이라는 용어와 미기재라는 용어입니다. 대입 미반영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입력된 내용이 대학교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반영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미기재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방과후 활동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1, 2학년 학생들에게 청소년 단체 활동명을 적을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기재가 불가한 사항을 미기재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표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1, 2, 3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모든 교과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세 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진로활동 내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특기사항 입력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하는 봉사 이외에 개인 봉사에 관한 특기사항은 절대로 적어주실 수가 없고 학교에서 행한 봉사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어서 기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은 대회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수상 관련 내용을 일체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시상을 하지 못했더라도 시상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을 대회라고 잡으시면 안 되고요. 또한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에 상은 타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을 넣는다든지 참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모두 기재 요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역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이외에는 적을 수가 없는 항목이 되었고요. 독서 활동은 작년에 신설된 원서와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에 중복이 안 된다는 것과 또 단순 독서 활동 외에 어떤 교육 활동을 전개를 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부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현재 고1, 2학년 학생들에게 미반영되는 항목이 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교사가 직접 눈앞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내용들은 모두 미반영 영역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동아리 중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2학년은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또 딱히 따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더라도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도 역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입을 위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서 영재나 발명교육 실적도 역시 대입에 미반영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도 역시 대입에 미반영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과도기 단계에 있는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어떤 걸 입력할 수 있는지 이제 오른쪽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1, 2학년 학생들에게 미반영되었던 자율 동아리의 경우 3학년 학생은 아직 1개를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수상 경력도 역시 학기당 1개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 역시 올해 3학년까지는 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점차 반영되지 않은 영역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해보면 남아있는 정규 교육 내에서의 활동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는 학생부 대입 반영 영역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왼쪽이 현재 3학년 학생들이고 오른쪽이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 2학년 학생들은 확실히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학교의 자율활동, 학교의 진로활동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왼쪽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 수상경력 이런 것들은 대입에 있어서 대학들이 자세하게 좀 참고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중에 다른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만 남음에 따라서 이제 각 학교에서는 독서활동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녹여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수상 경력에서 다루었던 그런 심화된 내용을 도대체 어떤 다른 내용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재 유의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2022년에 새롭게 바뀐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문으로 입력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라는 표현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있는데, 이 중에 외국 학교명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사실 저희가 영어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고유명사, 괄호 열고, 외국 학교명, 도서명, 저자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외국 학교명은 이제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전입생의 수료 기준에 대해서 명료화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다음 장을 먼저 보시면 전입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전출교의 출석 일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입해서 학생이 출석을 하는 그 일수를 잘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합했을 때 전체 전입교의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학생이 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수업 일수가 192일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출석했던 그 수업 일수랑 이제 저희 학교 이후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일수를 합해가지고 이 학생이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하면 128일 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명료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적 변동 학생의 중복 삭제를 하는 경우에 증빙 자료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보시면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삭제되고 나면 이전 자료가 다 삭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정정하기 전 자료를 잘 출력해서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대장 작성하실 때 증빙 서류의 종류 중에 정정전 생기부도 꼭 반드시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귀국 학생 학적 특기사항에 외국 학교 수학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 학교 급과 수학기간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위에 예시를 보시면 2021년에 변경전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은 미국 고등학교 재학이라고 이렇게 기간과 어떤 내용인지 학교 재학 사실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변경 후인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고 그냥 가정사정으로 자퇴했다 이런 내용만 쓰고 미국 학교나 외국 학교에서 수학했던 내용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내상은 수상 경력에만 기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어떨 때는 대회에 나갔지만 수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대회에 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준비 과정이나 뭐 성실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언급해봐야겠다. 그런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는 특별하게 크게 바뀐 내용이 없어서 2021년, 2020년 최근 3년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넣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복직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강조가 된 내용일지라도 2021년, 2020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모의고사 관련해서 성적 관련 내용을 쓸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성적,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은 수상 경력 외에는 어디에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랑 명칭도 역시 자격증란 이외에는 입력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구, 단체, 조직과 같은 기관명이나 상호명, 강사명 기재 불가하다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교육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기구나 단체나 조직명 등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당해년도 내용을 보고 싶다, 특히 서술형 항목같이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저희 법적 근거에 따라서 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사실 공개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과세특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고 뭔가 이런 걸 변경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사유가 인정이 되면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것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근거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금지 내용이 저희 기재 요령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쭉 읽어보시면 학생들 스스로 오롯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사교육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중에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은 제가 다음 부분에 문제로 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돈과 관련되거나 사교육과 관련되거나 이런 내용 아닌 것 중에 좀 헷갈리는 내용이 바로 이 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암기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기상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건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대가 뭐였지? 기가 뭐였지? 기관명인가?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드리면 아마 금방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실 건데요. 바로 대학명, 구체적인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그리고 특정 강사명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학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교다 이런 것을 언급할 수가 없고 기관명, 특히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뭐 국제기구든 뭐 다른 기관이든 이런 것들은 다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유네스코, OECD, UN, IMF 이런 식으로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과 뭐 조직이나 기구명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꾸 기억을
떠올려셔야 할 것 같고요. 상호명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네이버, 유튜브, 게더타운 이렇게 상호명인 경우에는 역시 입력이 불가하고요. 강사명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강사가 직접 이제 학교에 오거나 이제 그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강사의 명칭을, 강사명을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불가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정리한 이미지 파일은 QR코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지어가 있으면 보통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 좀 같이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만약에 문맥상 그 단어가 없어도 된다 하시면 삭제하는 게 가장 깔끔하시고요. 삭제하기에는 이 내용이 뭔지가 좀 꼭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넓게 포괄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용으로 예시로 제시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입력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의 주요 개정사항 중에 핫했던 것이 바로 고교 블라인드 평가인데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학적사항, 수여기간,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기간명. 여기는 이제 학교명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 이 항목 안에서 기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 특정 항목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 부분을 컴퓨터 처리로 충분히 블라인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저희가 특기사항이나 이게 서술형 항목에 넣어주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딱 정확하게 블라인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고교 블라인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학교 측에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학생의 어떤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명이나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같은 걸로 충분히 학교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일체를 다 적어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롭게 나이스 기능이 개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고교 정보를 직접 검색을 해보고 이거를 빨리 고쳐야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메뉴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조회, 고교 정보 검색이라는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의 좋은 점은 딱 고교 정보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모든 오류로 입력될 만한 모든 사항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검토를 한다든지 공통 오류를 찾아낸다든지 이럴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학생 이름이 나오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다 각각 뜨고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뜨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교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해서 사실 2020년에 발표된 이후로 이제 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잘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입력을 하지 않도록 안내가 미리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 관연도의 그런 내용, 입력 내용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정정대장을 작성할 때도 유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정대장 작성한 것도 대입 자료로 같이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학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 명칭이 결국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 고교 블라인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학교가 공개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정정대장 작성하실 때도 이게 나이스에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고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셔서 내용 자체도 볼 수 없게 고교 정보 포함,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거다. 그리고 정정 사유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후속 조치이다. 이렇게 적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요령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누가 기록의 방법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현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학기당 2회 이상 나이스의 누가 기록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출결 특기사항 중에서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 횟수, 그리고 장기결석의 정의, 그리고 일일 출결 관리 사유를 일일 출결 사항 특기사항欄에 모두 기록을 한다라는 내용 같은 거, 그리고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을 인정할 때는 월 1일을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서 총 3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목별 입력 주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동아리 활동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교과 독서란을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부분은 다 학급 담임교사가 담당을 하시는 거라서요. 힘드신 부분이 바로 담임선생님께서 적어야 되는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항목 기재 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역시 기재 요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의 지도 하에 교사가 반드시 임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한해서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왼쪽에 3가지 조건에 의거해서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교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영역별 내용 기재 중에 글자 수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그 특정 영역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진로 관련된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진로 특기 사항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자율활동에 적어도 되냐라고 하신다면 사실 원칙적으로 진로 누가 기록과 관련이 있고 진로 시간에 행해진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진로 영역에 입력이 되는 게 맞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정규 교육 시간 외에 저희가 방과 후인데 학교 활동이나 행사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 혹은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는 한글 입력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을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글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그 용어가 우리 과에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영어인데 이것까지 꼭 고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이게 읽힐 수 있게 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꼭 그 용어가 아니어도 대체할 만한 용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따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외국어 교과이든지 영어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한국어 기재, 한글 기재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당연히 표기가 불가하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이제 기재 요령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의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그리고 일반화된 명사. 여기에 나오는 그 일반화된 명사라는 것은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과목 상관없이 다 알만한 그런 영어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CEO, PD, UCC, IT, 팝 이런 것들 보시면 얼마나 이게 대중화된 그런 용어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외에 새롭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든지 교과 전문 지식과 관련된 영어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도 도서명과 저자명만 가능한 것으로 이제 올해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일수의 산정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입생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업 일수가 192일이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인 128일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결석 일수가 64일 이하면 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에 의료적으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라든지 뭐 한의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저희가 지필평가를 볼 경우에는 이때는 관련해서 학생이 이제 결석이나 조퇴를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리 요령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또 제가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만한 자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진행 순서를 1, 2, 3, 4, 5, 6, 7 차례대로 하지 않고 공통되는 부분,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 교과 담당 선생님이시거나 모든 선생님들께 해당되는 공통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후에 담임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주요 사항 및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공통 선생님께 모두 적용되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작년에 바뀐 것 중에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군에 대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해야 한다인데요.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힘들긴 하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특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진행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주시고 계시는데요. 학교 자율과정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이 활동의 내용이 특정 교과목에 국한된 내용이 아닐 경우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각 학교별로 진행한 학교 자율과정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역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평소 누가 기록을 토대로 역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개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활동 장소가 국내여야 하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하고 혹은 타 고등학교에서 주관하거나 혹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실 있는 기록을 위해서 최대한 글자 수를 조절하다 보면 날짜나 이런 횟수 같은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시간이 0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왜 그렇게 활동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혹은 위탁 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이렇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탁 교육 등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따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런 누가 기록 시간이 출결 입력된 것을 토대로 이수 시간에 맞춰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수 시간 반영 버튼을 통해서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로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계산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 작성하실 때 역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최대한 이런 자료들을 학생으로부터 받아서 활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개별화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1, 2학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요. 지금 별표 표시된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그리고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 그리고 학생별로 개별화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 특색 활동을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에 편성을 해두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특색 활동의 주제를 정하게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의 교과 특성에 따라서 그 학급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하신다면 각 학생을 개별화해서 적어주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도 역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서 각 학생별로 개별화해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특히 저희가 독서 활동이 1, 2학년이 대입 미반영인 상황에서 독서와 관련한 좀 감상문 이상의 심도 있는 활동을 하셨다면 이 내용을 자율활동 특기사항, 진로활동 특기사항 혹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 자율활동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원의 재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총 점검하는 그 점검표에 보시면 임원의 재임 기간이 들어있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임원의 재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해주지만 나머지 활동의 횟수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서 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의 재임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입학일과 졸업일 그리고 방학일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별로 다 다르게 입력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1학년은 학교에 시작하는 날짜 자체가 입학식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2, 3학년 학생은 시작 날짜가 이미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1일자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학기의 활동 마감 일자는 바로 2학기에 개학을 하기 직전 날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교가 개학을 8월 16일에 한다. 그러면 8월 15일까지가 1학기 전체 활동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의 시작일은 당연히 2학기 개학일이 되겠고요. 개학일부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년 말에 이제 학기가 종료되는 날짜가 사실 종업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2월 28일까지는 그 당해 학년도의 학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3학년은 별도로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날짜까지가 2학기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 같은 내용은 정교 학생회 회장과 정교 학생회 부회장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 자치 부회장, 회장의 임기도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년 초에서 학년 말까지 원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 동아리를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활동한 동아리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현재 고3 학생들에 한해서 단체명만 입력이 되고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재를 하면 안 되는 미기재 항목이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역시 올해 3학년들이 입력이 되는 마지막 학년인데요.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입력할 수 있고 또 필요시에만 자율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이 내용을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대입에는 미반영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의 범위는 본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전체 활동의 80% 이상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으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자율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생기부 입력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사활동 영역입니다.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이 되고요. 수업시간과 합산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6교시까지만 했다. 그래서 총 6시간을 했다면 학생이 추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편리하긴 하지만 봉사활동 기관에서 보내준 내용을 그냥 반영을 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 활동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안 되는 대학명이나 기관명이나 상호명 같은 내용이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뒤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1, 2학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됨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이 끝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연계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는 필요 없고 그냥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한 후에 봉사가 다 끝난 뒤에 확인서가 나오면 이것만 이제 전송 버튼을 통해서 저희 나이스에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한데요. 어쨌든 올해 1, 2학년 학생들은 대입에 봉사활동이 미반영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 것도 그랬고 올해도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개인 봉사를 했을 경우에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활동 내용에 입력을 하면 안 되는 장소나 주간 기관명이 입력되어 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기관명은 반드시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왼쪽에 그 장소 또는 주간 기관명에만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에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자동으로 우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입력 불가 용어들을 다 없애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 입력 관련입니다.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인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1회 헌혈을 하면 4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을 연 3회까지 다시 말하면 한 학년도에 3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획서는 필요 없고 학부모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요. 혹시 학부모 동의서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원래 헌혈 다음에 전혈인지 성분 헌혈인지 이렇게 자세히 표기를 해주었었는데 이 표기가 없어지고 그냥 간단히 헌혈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단톡방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로 헌혈차가 와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경우에 이것을 학교 봉사활동으로 입력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작년에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이제 이것을 학교로 입력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입력할지는 이 봉사활동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가 세웠다. 학기초나 아니면 학교 봉사 계획에 학교 주관으로 헌혈차가 학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예시와 같이 이렇게 학교, 괄호 열고 학교로 장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 동부혈액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교육계획상으로 봉사활동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것을 토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재요령 98페이지의 예시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봉사활동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방송반 학생들이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봉사 시간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같은 활동에 대해서 동아리로도 실적을 인정받고 봉사활동으로도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불가하지만 사실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학교 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봉사활동을 모집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반이 활동한 내용 중에 일부를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학기 초에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이미 이렇게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혜택과 그리고 또 동아리 생기부 기재에 대한 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잘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진로활동 영역인데요. 진로활동은 사실
입력 주체가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간을 수업으로 따로 담당하시는 창체 진로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토대로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전송하셔서 담임 선생님이 또 그 내용을 참고하여서 특기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활동에는 꽤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와 진로 상담을 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적으실 수 있고요. 또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 진로 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도 이곳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로활동에 보시면 특기사항 내에 희망 분야란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모든 학년이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재 누락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아직 진로 희망이 없는 경우라도 진로 탐색 중임 혹은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역시 학생들의 개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독서활동 등을 심화해서 진행을 한 뒤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특기사항 기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율탐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율탐구 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 내에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사교육에 개입 없이, 세 번째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네 번째로 학생 주도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 내용을 기재를 하시려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증빙 자료를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교 교육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의 승인 문서, 학생활동의 산출물이 이 증빙 자료로서 내부 기한을 통해 잘 남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율탐구 활동이 끝나면 이 활동 내용에 대한 산출물은 기재가 불가하고 학생의 특기사항 중심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논문 활동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논문, 즉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실 아래 언급된 과목들만 소논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인데요. 위 과목들은 원래 교과목상의 성취 수준이 소논문 작성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성취 수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소논문을 작성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언급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이런 것과 같은 연구 보고서의 실적은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학생의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이 탁월하고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 문제를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적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강조가 되었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기부에서 대회로 고교 정보 검색을 했을 때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바로 수상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에 기록된 사항은 이 학생이 수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이 불가하고요. 또한 대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 학생들만 한 학기당 1개씩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학교의 그 학교 수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3학년 학생들이 대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및 수상을 진행할 때 교과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학년 초에 학교 교육계획서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상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따로 내부 기한 등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요. 수상만큼은 학기 초에 학교 교육 계획서나 아니면 학교 그 수상 관련된 내용을 먼저 내부 기한을 통해서 결제를 받고 이곳에 계획된 상만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초에 한번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2학기 시상 계획을 변경,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끔 1학기의 내용도 2학기에 이때 계획 세울 때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가하고요. 1학기 수상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안 되고 2학기에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은 학기당 1개씩의 수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입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은 자신이 한 학기당 어떤 상을 선택을 할 것인지 직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한번 선택을 하면 수시를 진행하는 동안 쭉 같은 내용이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상을 선택을 하고 또 이것이 쭉 정시 내내 동일한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격증은 이제 주소처럼 언제든지 편리하게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내용은 사실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온 학생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누가 기록을 통해서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 조회가 되지 않는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조회하고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 역시 수상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의 명칭 같은 것은 반드시 자격증란에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곳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자격증의 명칭 없이 그냥 준비한 과정 같은 거는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지리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도 입력을 좀 지양해달라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굳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위탁기관에서 이제 특기사항을 작성해서 보내주실 때 이런 자격증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위탁기관에서 보내준 내용도 담임교사가 받고 나서 철저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독서활동은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께서 독서를 입력하실 때 반드시 책 제목을 네이버를 통해서 ISBN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입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ISSN 정기 간행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단순 독후 활동 외에 다른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세특 부분에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미문학 읽기 시간에 단순 독서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책을 읽고 마지막에 그 후속 장면을 상상해보는 그런 활동을 만화 만들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독서 감상문 외에 추가 활동을 전개하였다면 그 내용은 교과 세특에도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주의할 점이요.
학생들 중에 일부 단편 소설을 읽고 그 내용을 역시 독서 활동란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단편인 경우에는 그 제목으로 검색을 했을 때 ISBN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편 소설 같은 것들은 따로 독서 활동란에 입력을 할 수 없고, 또 교과세특에 입력하는 경우에도 그냥 단순 독서 감상문을 한 것만으로는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서를 읽을 경우에 도서명과 저자명이 영문으로 입력이 가능하냐라는 내용인데요. 네, 고유 명사 중에 도서명과 저자명은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니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담임 선생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인적 학적 사항 부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변경하실 때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을 하시긴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심의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로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시고, 개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안내하셔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소는 정정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고 누가 기록하는 내용으로서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유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교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유받은 자료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폭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 학적 사항에는 전학이나 퇴학 같은 내용이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인데요. 출결 상황에서 학생의 경조사 인적 결석 일수에 재량 유업일이나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것들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한 번만 일단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이런 것을 발급을 받으면 이것으로 나머지 출결 상황에 대해서 증빙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한 올해 신설된 것 중에 투표권 보장 출결 처리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그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투표 시간과 왕복 소요 시간 같은 것을 더해서 출석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리 인정 결석 시에 월 1일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학생이 월 1회 책리 인적 결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각이나 조퇴 결과를 이렇게 3회를 1일로 취급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별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학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결석 기준일 역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 같은 경우에는 연속 10일 이상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질병이면 질병, 무단이면 무단, 이 같은 사유로 쭉 연속적으로 10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일은 질병 결석을 하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또 무단 결석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장기 결석 연속 1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를 적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3일은 장염으로 아프고 4일은 감기로 아팠다. 그리고 또 다시 또 3일은 두통으로 아팠다. 이렇게 총 10일을 다른 사유의 질병 결석으로 결석을 한 경우에는 사유는 질병 결석이라는 큰 틀에서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장기 결석으로 입력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기준 횟수도 이제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를 입력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5회 이상 같은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나 결과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학적의 출결 특기사항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입력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내용으로 나눠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입력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선택해서 적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어야 되는 그런 항목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결석 10일 이상
장기적으로 결석한 학생, 그리고 기타 결석은 단 1일이라도 기타 결석은 있으면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근, 그리고 학폭 조치사항도 아까 결정 즉시 입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신설된 내용으로는 원격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전까지 공문으로만 안내가 되어 왔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기재 유형의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가능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빈번한 단기 결석, 그리고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도 원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하시면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기재 불가 항목과 동일한데요. 해외 활동 내용, 해외에서 봉사를 하거나 연수를 한 내용은 당연히 적을 수 없고요. 교회 대회에 참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력이 불가하고요. 반복적이지 않은 지각 조퇴 결과도 굳이 사유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같은 경우에는 결석 사유를 굳이 또 입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입력하면 안 되는 내용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1일 출결 관리 메뉴인데요. 여기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이제 생기부의 출력 시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방지를 위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1일 출결 사유를 무조건 매일매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부모 서비스에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생기부를 직접 출력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담임교사가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을 실수로 잘못 마지막에 체크를 했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빙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상시 관찰, 평가,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일종의 추천서나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때때로 단점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입력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즉시 입력을 해야 하고요. 또 학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 봉사는 안 되지만 학교 봉사 중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학생의 좀 유의미한 특기사항은 필요시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교육청 연수를 들으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기록을 꼭 해야 한다. 이것을 나이스에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수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따로 교무수첩이나 따로 개인적인 기록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은 사실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장기간 또 봤을 때는 또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스에 기록을 해두시면 이것은 기록이 편하고 저희가 5년간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스의 장점을 살려서 선생님의 어떤 내용도 잘 보관을 하시고 또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혹시라도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도 법적 효력을 갖는 어떤 증빙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담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민감한 사항 등을 잘 누가 기록에 잘 입력을 해두셨다가 저장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셨을 때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기당 2회 이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기록을 작성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활동 영역 중에 누가 기록 영역이라든지 사실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찰 내용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력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미리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서 오타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재 자체에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워낙 개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교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 학교별로 코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중복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개별화해서 적어주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담당 교사별로 또 같은 동교과인데도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느냐에 따라서 기재 내용이 또 너무 차이가 나면 요즘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교과 선생님께서 협력하셔서 서로 누락되는 내용이 없게끔 잘 협력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연수 자료 중에 언급했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에서 지리회신 사례집이라는 것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함께 나오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평가 기록 재구성 예시 자료를 살펴보시면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규 선생님이나 오랜만에 복직하신 선생님들도 기재의 참고 자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란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작성하시는 한편의 추천서라고 합니다. 이제는 특히나 더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도 역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한 줄 한 줄이 학생을 위한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렵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로서 조금 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끝까지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